인정 못한다. 그들이 결국 호남의 기득권 정치인이 된 거야. 자, 여기서 이게 반전이야. 무능하고 새누리당스러운 호남 정치인들, 내가 누구라고 딱 집어서 얘기 안 해도 알지. 법안 하나 내세운 거 없고 세월호 문제에 침묵하고 아무 도움 안 되면서 헛소리했던 호남 정치인들이 그 조상이 그런 사람들이야. 응. 그래서 걔네들이 호남에서 기득권 정치인이 돼가지고 새누리당 한나라당 도우면서 이제까지 자기네들의 그 권력을 유지해왔던 거야. 그러니까 안 맞은 거야. 예. 그러니까 안 맞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봐봐. 호남 사람들의 민심은, 그러니까 솔직히 나도 이걸 몰랐다. 오늘 또 샴푸 요정에 얘기해 주신 거야. 예. 우리가 이제까지 왜 호남의 기본 정서하고 왜 투표 결과하고 그 투표 직전까지의 여론하고 달랐나? 왜 투표하기 직전까지의 언론 보도하고 투표 결과가 매번 달랐냐 하면 호남에서 여론을 주도하고 떠드는 새끼들의 뿌리가 친일파야. 일제 앞잡이들인 거야. 일본놈 앞잡이들이 지금도 호남에서 대외적으로 떠드는 여론, 그리고 그 지역의 무능한 정치인들한테 계속해서 그 실권을 주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호남 민심은 호남 정치인들을 싹 바꿔야 된다 그러잖아. 근데 걔네들이 들어가 있는 정당이면 당연히 미워하고 욕을 하잖아. 그죠? 근데 계속해서 언론에서는 호남이 국민의당을 지지한다고 나와. 이게 뭐겠어? 거기서 나온 얘기야. 그 뿌리. 예. 호남에서 국민의당을 지지한다는 여론을 만드는 새끼들이 친일 앞잡이 후손들이야. 예. 친일파 앞잡이 후손들이, 그러니까 친일파지. 약간 일본놈 앞잡이. 친일파 후손들이 지금 호남에서 떵떵거리면서 권력을 쥐고 그들이 지금 국민의당 띄우는 쇼를 하고 있는 거야. 알아봐요. 알아보세요. 난 그 뿌리가 도대체 왜 매번 이렇게 다른가? 그 왜 매번 이렇게 달라지나? 알아내니까 그거야. 예. 이걸 알려주셨어, 오늘. 꼭 전하라고. 어때요? 호남분들 이해가 되시죠? 호남분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동네에서 그렇게 안철수 얘기하는 사람들의 뿌리가 일본놈 앞잡이 가문이었던 거 부모님들한테 물어봐. 노인분들한테 물어봐. 그쵸? 맞지? 와씨 몰랐잖아 내가. 오늘 아침에 샴푸 요정 알려준 거야. 왜 도대체 호남의 투표 결과와 호남에서 그 선거 전에 나오는 여론이 왜 달랐나? 선거 전에 여론이라고 떠들어대는 건 소위 호남의 살만한 놈들, 옛날 친일파들의 후손들, 그것들이 엉뚱한 개소리 하는 거야. 노무현으로 안 된다. 정몽준으로 갈아타야 된다. 이쯤 하니까 딱 모든 게 정리되지 않냐? 그동안 이해가 안 됐던 모든 문제가 다다닥 맞춰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이제까지 도대체 호남이 왜 그런지, 왜 자꾸 호남을 흔드는지 안 맞았잖아. 근데 그거 오늘 얘기 딱 듣고 나니까 어때요? 다다닥 맞아 떨어지지. 모든 퍼즐이 한 방에 정리되는 거지. 그치? 맞지? 그래서 사전에 여론조사,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늘 그랬잖아. 사전에 여론조사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지금 호남 분들이 하루 종일 전화 받을 수 있어요? 호남의 가난한 노인분들 나가서 밭일하고 논일해요. 그죠? 일하러 돌아다니느라고 전화 받을 시간 없어. 노비라도 노버 들어간다 이러면 품삯 일꾼 하러 다니느라고 전화 받을 시간이 없어. 그러면 결국 호남에서 전화 받는 사람은 누구야? 소위 일제시대 때 일본놈 앞잡이 해갖고 돈 벌어서 그 재산으로 떵떵거리면서 사는 호남의 부자들이야. 그 호남의 부자들이 그런 여론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치?
내가 이거를, 어저께 우연히 그 한국인의 밥상? 내가 그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프로를 좋아하잖아요. 어제 이제 그 방송이 끝났는데, 이놈의 이제 기압이 낮으니까 뼈가 분리되는 것 같아. 내 몸에 뼈가 한 조각 한 조각 다 분리되는 것처럼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이 끝나자마자 가서 누웠어. 누워가지고, 있는데, 한국인의 밥상이 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한국인의 밥상이 방송 다시 보기에 나오나? 그러면서 찾아봤어. 그래가지고 한국인의 밥상 프로가 나오는데 거기 뭐가 나왔냐? 2015년에 방송된 광주 편이 나오는 거야. 광주에 하모니 그 봤어요? 한국인의 밥상이래갖고 광주의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광주의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한우 생고기 얘기가 나와. 한우를 생고기로 먹는데 한우를 생고기로 먹으려면 그날 잡은 소여야 된다는 거야. 그날 잡은 소의 우둔살 부분만 아주 조금 나오는 걸로 생고기를 해서 먹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 삼계탕처럼 서울에선 삼계탕만 해도 보신인데 삼계탕에 소고기를 갈아 넣고 각종 보양식을 갈아 넣어서 그게 이제 닭찜인 거야. 광주에. 그래서 무슨 하모니라고 그러면서 그걸 했더라고. 육회하고 달라요. 육회는 며칠 지난 생고기래. 육회는 이거 봐. 우리는 육회만 먹어도 부유하다 그러잖아. 육회가 비싸니까. 한 주먹에 몇만 원 하잖아, 육회가. 그리고 우리 같은 서민들도 육회를 먹으면 그 부자야. 그런데 광주에서 그냥 생고기, 육회가 아니라 육사시미. 예. 그러니까 그날 잡은 소의 우둔살을 먹는 거야. 일반 서민이 먹었겠냐고. 일반 서민이. 못 먹죠. 제가 몰라서 근데 광주 분들은 다들 육사시미를 드세요? 광주 분들은 광주의 서민들이 육사시미를 그렇게 다들 드세요? 내가 가격을 안 물어봐도 너무 비쌀 것 같은데? 그쵸? 일반 서민들은 절대 못 먹잖아. 그죠? 육사심이 있는지도 모른다. 예. 보니까 엄청 비싼 것 같아, 그게. 와, 진짜 반짝반짝 소고기가 빛이 나더라고. 그런 걸 누가 먹었겠어? 그런 걸 누가 먹었겠어? 처음 들어본 사람이, 나 처음 봤어요, 어저께. 저요, 48년 살아오면서 소고기를 생으로 먹는 거 어저께 텔레비에서 처음 봤어요. 그거 누가 먹었겠어? 얼마나 부자들이 먹었겠어. 걔네들이 그런 걸 어떻게 먹고 살았겠어. 무슨 돈으로. 지금 먹어요, 자주. 내가 너를 자주 봤다라면 내가 믿겠는데 뻥까지 마라. 그 육사시미는 한 접시에 얼마 정도 합니까? 예. 그 육사시미가요, 한 접시에 얼마 정도예요? 가격 아는 분. 육사시미라는 게, 그니까 그 소고기, 그날 잡은 소고기의 가격. 3만원? 3만원 정도면 자주 먹을 것 같은데? 예. 35,000원이요? 그럼 자주 먹을 것 같은데? 600g에 38,000원 600g? 그거 엄청 싼 건데? 예. 여수 1인분에 25,000원. 그러니까 200g이겠죠? 그렇게 비싸지 않네. 500g에 3만원, 35,000원. 육회 말고 육사시미. 예. 지금 그 육회 말고 육사시미. 그게 지금 3만원이면 그거 육회 가격 아니에요? 예. 육회, 그 3만원이면 육사시미, 육회야, 육회. 예. 3만원에 8점 나온다. 저거 맞는 것 같아. 8점 정도면
예. 3만원에 8점이면 맞을 것 같아. 200g에 23,000원. 그 정도 맞을 것 같아. 예. 둘이 먹으면 4만원. 굉장히 생각보단 싸네요. 130g에 45,000원. 그러니까 지금 광주가 싸다. 육사시미가 싸요. 진짜예요? 부위가 달라. 부위가 달라. 예. 몰라요. 모르는 분들도 많고 130g에 45,000원. 예. 둘이서 먹으면 5, 6만원. 예. 소고기 육사심이라고 있어요. 대도식당가 한 번인가 먹어봤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육사심이하고 육회하고 헷갈리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육회는요, 양념을 한 거야. 소고기 생고기를 양념을 한 거야. 그게 육회야. 육사시미는 아무 양념을 안 한 그냥 소 생고기야. 예. 육사시미 처음 듣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예. 그러니까 이제 소고기 생고기는요, 그 엉덩이 살이래요. 엉덩이 살 부분이라서 많이 나오질 않는데, 그리고 이제 그날 잡은 소 하루만 먹을 수 있대. 이틀부터 못 먹고, 아니야. 잡아서 하루를 묵혀서 딱 하루를 먹을 수 있는 거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은 거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요? 예. 네. 여러분이 먹는 거하고 좀 다를 것 같아. 예, 하여튼 그래서 그런 육사시미를 먹고, 그 다음에 소고기를 다 다져가지고 닭 속에다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보양식으로 먹는다는 거야. 육사시미는 그날, 육회는 그 다음날. 우둔살은 허벅지 살임. 잘 모르겠어요. 처음 본 거라. 좌우지간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 소고기에 기름기가 하나도 없이 그냥 빨간 살만 있더라고. 반짝반짝 빛나는 빨간 살. 그래서 씹을수록 단맛이 난대. 야,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 좌우지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핵심은 뭐냐. 여러분, 내가 이게 금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일반 서민이 그걸 먹을 수 있겠냐고. 일반 서민이 그런 거 140g에 45,000원짜리를 먹을 수 있겠냐고. 못 먹죠. 나도 한 번도 못 먹어봤어. 예. 나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걸 못 먹어봤어. 근데 광주에선 서민들도 그렇게 막 먹나 봐요? 예. 광주에서는 막 서민들이 그 140g, 130g에 45,000원짜리를 막 먹나 봐요? 광주가 생각보다 잘 사나 봐? 내 돈 주고는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 돈 주고 먹은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얻어먹은? 네. 별로 안 비싸요. 그래요? 별로 안 비싸요? 회비로 먹는다. 묻어가기. 대단하네. 1인분에, 아니 130g에 45,000원짜리를 회비로 먹어? 와, 회값하고 비슷하다고요? 아니 무슨 얘기야. 회는 4명이서 4만원 5만원 먹는 거 아니야? 4명이서 4, 5만원 먹고 좀 좋은 게 4명이서 10만원 정도 먹는 거잖아. 법인카드로 먹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화가 틀린 거야. 여기서 이제 우리 평상시 음식 문화의 수준이 나오는 거야. 기분 나쁘니까 거기까지. 기분 나쁘니까 거기까지. 좌우지간 나는 평생 그 육사심이라는 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예. 나는 평생 이제까지 47년 동안 육사심이라는 걸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예. 좌우지간 그런 음식 문화는 일반 호남의 서민들이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까지는 소가 곧 뭐예요? 농업 수단이었어요. 농기계였다, 농기계.
감히 소를 어떻게 잡아먹어? 그러니까 소는 부잣집에서나 잡아먹는 거고, 가난한 서민들은 잔치를 할 때 돼지를 잡았죠. 예. 그 부잣집에서 잔치를 하면 소를 잡고, 가난한 서민들이 잔치를 할 때, 마을 잔치 때 돼지를 잡았지.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가족들이 몸보신할 때 닭을 잡고, 그리고 이렇게 좀 그 남자들이 뭔가 음모를 꾸며서 뭔가 큰일을 한번 도모해보자. 그러면 개를 잡았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봄철에 기운 딸리고 그러면 막 개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마을에 잔치할 때 돼지를 잡고, 이제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 소고기를 맛보는 것 자체가 힘들었는데, 호남의 농민들이 언제 육사시미를 먹겠어. 그 호남에서 육사시미를 먹었다는 건 진짜 있어도 많이 있는 집에서 먹는 거지. 일반 시민들이, 일반 농민들이 그런 육사시미를 먹을 기회가 어디 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 때에도 육사시미를 먹었던 인간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지. 일제강점기 때 육사시미를 먹었던 놈들은 있었을 거다. 그죠? 그놈들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도 육사시미를 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부자들이 먹던 육사시미를 지금은 서민이라고 먹는다고 38,000원, 4만원에 팔겠지. 그죠? 예. 육사시미는 육회하고 달리 굉장히 비싸대요. 그날 잡은 소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를 잡는 그 도살장, 소 잡는 도살장 근처에서 그 하루만 먹을 수 있는 게 육사시미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지금도 사실 1인분에 그렇게 비싼 거를 온 가족이 가서 먹는다면, 예, 한우 육사시미. 물론 뭐 미국산 소는 안 될 거야. 왜냐면 미국산 소는 얼린 게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산 소는 못 먹고, 그거는 이제 생소, 얼리지 않은 생고기 살을 그렇게 먹었던 사람들. 지금이야 돈만 있으면 먹겠지만, 내가 볼 때 호남에서 그렇게 육사시미를 사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걸? 육사시미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 먹을 수 있고 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나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봐. 망부님 진짜 안 비싸요. 아니, 내가 궁금한 게, 내가 솔직히 거 어디냐, 전라도에 가고 한우를 한번 먹어봤어. 한우 값이 안 싸던데? 예. 한우 무슨 정육식당에 가서 먹었는데, 그렇게 안 싸더라고요. 지금부터 한 7년 전? 예. 7년 전에 한우 식당 한평인가? 한평인가에 가서 소고기를 한우라고 먹었어. 근데 생각보다 비싸더라고. 구워 먹는 살인데. 그런데 생고기가 싸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예. 그러니까 생고기가, 그러니까 한우라고 그래가지고 싸게 많이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갔는데 200g에 18,000원인가 2만원 돈 했던 것 같은데? 예. 150g에 3만원이 싸다. 저기 여러분 진정. 예. 150g에 3만원이 싸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예. 150g에 3만원이 싼 게 아니에요. 예. 150g에 3만원이면 싼 게 아니라고. 예. 자, 진정들 하세요, 여러분. 150g에 생고기가 3만원이면 싼 게 아니라고. 예. 싼 게 아니고, 사실 지금 서울에서는 한 달 식비가 10만원인 사람들도 있어. 편의점에서 요즘에 식당은 망하고 편의점이 잘 된다 그러잖아. 예. 자, 집중하세요. 예, 150g에 3만원이 싸다고 얘기하면, 천벌 받아요. 예. 150g에 3만원이 싸다고 얘기하면 천벌 받아. 예.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그게 뭘 싼 거야. 150g에 3만원이 어떻게 싼 거예요. 서울에서는 한 달에 식비가 10만원인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시원에 살고 통신비 내고
자기 세금 내고 나면 밥값으로 한 달에 10만 원 남는데 그래서 하루 세 끼는 못 먹고 그래서 삼각김밥에 무슨 뭐 음료 한 병 이게 식사래잖아요. 그렇게 먹고 다니는 사람한테 150g에 3만 원이 안 싸요 그러면 천벌 받지. 예. 그건 비싼 거죠. 실제로요, 한 달에 10만 원으로 한 달 생활비 하는 고시원 사는 사람들 대부분 그래. 그래서 라면을, 한 끼를 라면으로 뭐 두 번에 나눠 먹는 사람도 있대잖아. 지금 우리 청년들의 생활 수준이 그런 수준이에요. 당장, 여러분 생각해봐. 아르바이트 해고 한 달에 얼마 벌어? 아르바이트 해고 한 달에 90만 원 정도 버나? 90만 원 벌면 많이 버는 거야. 알바해갖고. 그렇잖아요. 알바해갖고 90만 원 정도 벌면 많이 버는 건데 고시원이 40만 원 정도 한다며.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야. 전철역 가까운 데는. 좀 그 후진대에 있는 전철역에서 멀고 뭐 이게 마을버스 타고 들어가야 그런 데가 30만 원 정도 하고. 예. 보통 고시원이 40만 원 정도 한다는 거야. 알바는 70만 원 벌고, 그니까 70만 원, 80만 원 벌어가지고, 90만 원이면 잘 버는 건데, 알바비 70만 원, 80만 원 벌어서, 고시원비 40만 원 내고 나면, 뭐 쓸 게 있겠어? 통신비 10만 원 내고, 전기, 뭐예요? 기본적으로 생활해야 되는, 내야 될 돈들 있잖아. 자기 옛날에 뭐, 학자금 대출이라도 받았으면 그거라도 내야 되고, 그러면은 70만 원 돈 벌어갖고 그 버스카드 10만 원 입금 충전하고 그리고 이 고시원 비용 내고 통신 비용 내고 그러면 공과금 내고 나면 낼 돈이 없는 거야. 쓸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 한 개를 사서 두 끼에 나눠 먹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월급을 받는 사람은 알바비하고 또 다르지. 월급 받는 사람은 뭘 떼? 거기서 4대 보험을 떼잖아. 4대 보험 떼고 각종 근로소득세까지 내야 되잖아. 그런 사람은 월급이 120만 원이라면 실제로 120만 원 받아봤자 거기서 쓸 돈이 어디냐고. 월급을 받는 사람은요, 학자금 대출금을 내야 돼요. 예. 월급을 받는 사람, 알바비는 모르는데 월급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대출금을 내야 돼. 대출 이자라도 내야 돼. 그러니까 남는 돈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막 150g에 3만 원이 싸다고 얘기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예. 조심하셔야 된다고. 알바에서 120 버는 거면 굉장히 많이 버는 거예요. 그거 무슨 알바인지 모르겠는데, 알바에서 120 벌면 많이 버는 거야. 그거는 아마 다른 알바 같은데? 알바라는 이름의 점원 아닐까요? 가령 이제 왜 한 점포에 자기가 거의 매일 출근하고, 예,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늦게까지 일하는 걸 알바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알바가 아니야. 그거는 점원으로 취직을 한 건데, 그거를 사람들은 알바라고 생각해. 물론 그것도 계약직이지. 예. 계약직이지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까지 종일 노동하는 거는, 그거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기간제 근무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알바라고 얘기하면 안 돼. 본인은,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것도 차이야. 본인은 그거를 알바라고 생각하고, 그게 업무 형태로 보면요, 그거는 일종의 직업이에요. 직장이에요. 이게 통계학으로 볼 때, 통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업률을 계산을 할 때, 어디부터 실업이 아닌지 알아요? 일주일에 2번, 10시간을 일하는 것부터인가? 그쵸? 내가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은데? 일주일에 2일 이상, 10시간 정도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취업자로 봐요. 그 사람은 취업으로 본다고. 10시간 미만만 그 취업으로 안 보는 거고,
일주일에 10시간 일을 하면 그거부터는 취업으로 봐. 그래서 실업률이 12%밖에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은 120만 원을 받으면서 종일 일하는 것도 알바라고 생각하는데 실업률 통계 내는 놈들은 일주일에 2번 10시간만 편의점 알바를 해도 취업으로 본다고. 얼마나 기가 막혀. 우리나라만이 아니야. 다른 나라도 그래. 그게 취업률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취업률이 그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정책적으로 잘해서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개뻥을 치기 위해서 그따위로 모든 나라가 그따위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통계학이 권력에 이용된다고. 그게 통계학자들한테 통계를 내달라고 그러면 통계학자들이 딱 창문을 닫으면서 어떻게 내드릴까요? 그런대잖아. 언론에 나오는 통계 대부분이 뻥이라고. 대부분 권력에게 유리하게끔 장치를 별의별 걸 다 하고 조정을 해서 내놓는 거야. 그런데 박근혜 때는 그렇게 아무리 장치를 해갖고 조정을 해서 내놔도 안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보다 더 나쁜 거지. 그러니까 수치보다 실제는 더 나쁜 거야. 그런데 수치를 그것도 속이고 조정하고 깎고 뻥튀기 하고 과장을 해서 나온 수치인데 그 모양인 거야. 그래도 역대 최고인 거예요. 최악, 역대 최악. 그래서 이게 박근혜식 경제의 문제점이야. 일반적으로 그 통계를 어느 정권이나 권력에게 유리하게, 어느 정권이나 통계를 권력에게 유리하게 조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취업률을 따질 때, 실업률을 따질 때, 그러니까 이제 세계의 노동자들이 얘기하는 게 실업률을 발표하지 말고 취업률을 발표해라. 그러면 취업은 뭐부터가 취업이냐 하면 실제로 매일매일 출근하고 매일매일 출근해서 주 40시간 일하면 그게 취업이다.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 40시간 일하면 정규직 월급을 줘야 된다. 그게 국제노동기준이야. 주 40시간을 일하면 그게 그 기본 노동을 한 거고 그러면 정규직 월급을 줘야 된다. 이게 국제노동기준이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알바가 40시간 이상 하잖아. 알바를 40시간 이상 하고 정규직의 3분의 1 돈을 받죠. 알바라는 이름으로 3분의 1. 응? 그리고 비정규직은 2분의 1.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뭐냐.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된 원인을 찾아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청년 실업. 우리는 청년 실업의 문제를 지금 젊은 애들이 뭐 게임 좋아하고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안 나와서 그래서 취직 못하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 말은 맞다 틀리다. 매우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거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그러면서 밖에 안 나가려고 그런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다.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실제로 지금 청년 실업 문제는요. 걔네들의 문제가 아니야. 청년들이 돈을 못 벌어서 놀고 먹는 문제가 중심이 아니라고. 무슨 문제냐? 무슨 얘기냐? 지금 청년들이 일을 안 함으로써 매니저 됐다. 청년들이 일을 안 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노인들이요. 자, 지금 노인분들이 이제 노인 기초연금을 받게 됐잖아. 노인 기초연금을 이제 국민의 국가 예산으로 이제 국민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거 말고 기초연금 말고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 즉 국민연금을 열심히 부어온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받아야 될 때 자기가 부은 돈을 받는 거냐? 아니에요. 자, 집중 좀 해주세요. 우리가 국민연금을 지금 붓고 있고 그게 우리의 유일한 노후수단이잖아.
근데 우리가 붓는 돈을 우리가 받는 줄 알고 있어. 근데 이미 우리가 낸 돈은 이명박 박근혜가 다 헤쳐먹었다. 이명박이 대기업에 주식 사는 데다 다 날려먹었고,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러나 실제로 국민연금이 남아있는 게 없어. 그럼 결국 국민연금은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계속 돈을 붓고 있잖아. 우리가 붓는 돈을 지금 받아먹고 있는 거야, 한쪽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입을 가지고 국민연금을 붓는 것처럼 우리보다 많은 젊은 애들이 우리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인구가 줄고 있는 데다 얘네들이 놀고 먹어. 그럼 문제는 뭐냐? 얘네가 국민연금을 못 붓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세금도 못 내고 국민연금도 안 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장 50대 이상, 5, 6, 70대는 지금부터 30년 이상을 더 살아. 3,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 3, 40년을 얻어먹을 연금이 없다는 거야. 청년 실업 문제가요.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청년이 결혼 못하고 청년들이 아기 못 낳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걔네들이 직장을 갖지 못하면 걔네들이 직장을 갖지 못해서 연금을 내지 못하면 우리가 낸 연금을 못 받는 거야. 낸 만큼. 예. 아, 지금 화면이 영 안 맞아요? 아, 짜증나, 진짜. 벌써 2초나? 자, 그래서 청년 시험 문제는 단순히 젊은이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예. 청년 실업 문제가요, 젊은 애들의 문제가 아니라, 걔네들 개개인의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5, 6, 70대 그 성인들이 앞으로 받아먹을 게 없다는 거야. 당장 생각해봐. 50대 은퇴, 금방 하잖아. 그죠? 60대면 다 은퇴하잖아요. 이미 50대의 대부분 은퇴했잖아. 이제 국민연금을 받아먹어야 되는데, 국민연금이 점점 늦어지는 이유, 지급 기한이 늦어지는 이유가 그거라고. 새로 들어오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받는 기간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의 근본 문제야. 그 다음에 이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가계 부채 문제도 점점 더 심해지는 거야. 부모들이 자식들을 가르치느라고 자기 재산을 모으지 못했어. 그렇잖아. 지금 청년 20, 30대 애들을 키우느라고 사교육비에다가 모든 돈을 쏟아 넣었단 말이야. 부모들이 버는 돈의 40% 정도를 사교육비로 쓴 거예요. 그치? 엄마 아빠가 돈 벌어갖고 3, 400 벌어서 그 중에 200만 원, 150에서 200을 사교육비를 썼잖아. 그러면 40에서 50%를 썼단 얘기야. 그리고 생활비를 아껴서.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돈을 쏟아부은 얘네들이 취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는 뭐냐? 지금의 성인들이 50대, 60대가 노후 자금이 없는 거야. 노후 자금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문제? 노인 빈곤 문제. 예. 그래서 지금 청년 실업, 가계 부채, 노인 빈곤, 이건 하나의 문제인 거야. 그럼 이 하나의 문제는 전부 다 어디에서 왔다? 지금 이명박과 박근혜식, 김영삼 노태우식, 물론 김대중 노무현 때도 극복하지 못했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그 대기업 중심으로 다 가져가는 경제구조가 결국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다? 이 지경을 만들었다. 그러니 이 경제구조 문제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온 국민이 굶어 죽는, 온 국민이 망하는 때가 온다는 거야. 여러분,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 되게 우리는 부자 나라로 알고 있잖아. 근데 거기에 실제로 서민들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는 거야. 되게 가난하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국가의 총 GDP는 높아. 그 1인당 GDP는 높은 거야. 근데 그 1인당 GDP가 전부 다 누구의 것이냐? 금융자본. 대자본이 부자들인 거지. 실제로 일반 서민들은 나눠 먹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미 90년대부터 영국의 서민들이 가난해졌다. 그래서 영국의 서민들이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심각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처가 죽었을 때 축제를 벌인 거야. 영국의 서민들이 가난해진 이유가 대처 때문이다. 대처 이전에는 국영기업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국가에서 국민들을 먹여 살렸어. 그런데 대처가 신자유주의를 들여온 다음에 국영기업을 다 민영화한 거야. 그리고 나서 철도 요금이 폭등하고 모든 공공기관의 공공요금이 올라가는 바람에 서민들은 생활비는 오르지 않으면서 공공요금이 올라가서 서민들의 생활이 개판이 된 거야. 그래서 대처가 죽었을 때 축제를 벌였다고. 우리나라만 대처를 영웅시하지 다른 나라는 대처를 다 욕한다는 거예요. 특히 영국인들은 대처 죽었을 때 젊은이들이 축제를 했어. 마녀가 죽었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박근혜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영국의 대처 이미지를 계속 팔았단 말이야. 그래서 대처를 되게 좋은 지도자로 알고 있잖아. 아니라고. 자, 그런 것처럼 이게 영국이 90년대 가난했는데 일본이 90년대 후반부터 되게 가난해졌어. 그래서 일본의 장기 침체가 지금 20년째야. 일본도 90년대 후반부터 되게 가난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라는 부자야. 세계 경제 규모 2위가 일본인데 일본 서민들은 너무 가난한 거야. 그때 90년대랑 2000년대 초반에 일본의 물가가 너무 높았어. 그래가지고 요만한 주먹밥 하나에 8,000원씩 하고, 요만한 주먹밥 하나에 8,000원을 해서 그때 우리 신랑이 일본에 연수를 갔다가 일본 사람들은 굶어 죽겠다고 그러고 돌아왔다니까. 너무 놀래갖고. 그랬는데 그 일본이 지금은 물가가 많이 내려간 거야. 그래서 일본의 물가가 한국보다 싸졌어. 일본의 물가가 한국보다 싸졌어.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생활 물가가 제일 비싼 도시가 서울이에요. 특히 소득 대비 생활 물가가 제일 비싼 게 압도적으로 한국이야. 국민의 평균 소득, 요즘에 국민 평균 소득이 연봉 2,000이잖아. 1,800에서 2,000이잖아. 근데 그거 대비 실생활비가 4인 가족으로 4, 5천이 들어. 4천 정도 들어요. 서울에서 생활하려면 4인 가족 4천 정도 들어. 주거비, 의복비, 교육비, 기타 등등 하시면 4천 정도가 드는데 그러면 평균 소득보다 적자가 마이너스 2천인 거야. 그래서 가계부채가 폭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거야. 그러면 이게 가계부채만 도달한 거냐? 심각하냐? 국가부채도 심각한 거야. 지금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8년 동안 국가부채가 노무현 때 비해서 몇 배로 불었는지 한번 찾아봐봐요. 노무현 때보다 이명박, 박근혜 8년 동안 국가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이유가 부자 감세 때문이야.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했냐? 부자들의 부동산 소득세.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부동산 소득세야.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보유세가 너무 낮아. 부동산 보유세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이 내는 돈이 우리 집도 아마 100만 원이 안 될걸? 우리가 33평인데 100만 원이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실제로 몇백억 재산을 갖고 있어도 그들이 내는 부동산세가 너무나 허접한 거야. 너무 부동산세가 낮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식이냐면 부동산을 거래세를 걷어. 거래할 때 세금을 걷기 때문에 부동산을 거래하지 않으면 그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거야. 결국은 이게 뭐냐? 조세 제도의 문제인 거예요. 부동산 보유세를 많이 걷어야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고. 미친놈들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보유세가 적으니까 집을 수십 채를 갖고 있었던 놈들이야. 그놈들이 수십 채를 가지고 세금을 적게 내니까 두려움 없이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충분히 세금도 남아 논다 이러면서 사들인 거 아니야? 그놈의 새끼들이 자기네 집 수십 채를 사놨는데 집값이 안 오르니까 그 집을 처분하기 위해서 전셋값을 올린 거 아니야. 강매하려고. 전셋값을 계속 올려가지고
자기 집을 팔아먹으려는 속셈인 거야. 그래서 실제로 전셋값이 매매값을 앞서는 경우가 많아졌어. 웃도는 경우. 지금 전셋값하고 매매값이 차이가 안 나다가 전셋값이 더 높은 데도 있어요. 그럼 왜 전세를 사냐? 전세는 그 금액을 찾을 수 있잖아. 근데 집을 사면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사는 상황이야.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부동산 보유세를 적게 받아서 그래.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게 뭐야? 종합부동산세.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게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야. 부동산을 우리나라는 거래할 때만 세금이 발생하고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이 너무 적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 아파트 값을 낮추기 위해서 아파트 값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부동산 보유세를 거둔 거야. 그게 종합부동산세예요. 그걸 누가 없앴어? 이명박이 없앴잖아. 그 부동산 보유세를 걷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그 돈을 각 지방에 지방 정부들은 소득이 적단 말이야. 세금 소득이 적어. 세수입이. 그래서 지방 정부의 중앙 정부의 지원금으로 준 거야. 교부금. 중앙 정부의 교부금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걷어서 그 돈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때 지방 정부가 가장 윤택했던 거야. 근데 이명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 종합부동산세를 없앴어요. 예. 종합부동산세를 없애는 바람에 그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가 뭐다? 세수입이 줄었어. 종합부동산세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거의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원래 6억부터 종합부동산세를 걷던 걸 9억으로 올리는 바람에, 9억으로 올리는 바람에 종합부동산세 세수입이 몇십조 원이 줄어들었어.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낮춰준 게 법인세야.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33%까지를 목표로 해서 28%인가 30%까지 올린 법인세를 이명박이 4%로 낮춰. 그 다음에 박근혜가 16%까지 낮춰. 그러니까 부자들, 대기업들은 세금을 낮춰주고 부자 부동산세도 낮춰주고 그게 합쳐서 5년 동안에 100조 원 가까운 세금을 낮춰준 거야. 그래놓고 4대강 사업 쓸데없는 짓 한다고 수십조 원 돈을 또 풀었어. 그런데 그 돈도 결국은 뭐야? 다 빚이야. 국가에서 돈이 있어서 돈을 푼 게 아니라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에서 빚을 얻게 한 거야. 그러니까 공채를 발행하게 해서 빚을 얻어서 4대강 사업을 하게 한 거야. 그래서 그게 고스란히 지금 이명박 때 빚으로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청년 실업, 가계부채, 노인 빈곤, 국가부채. 이게 이명박 박근혜 8년 동안 저지른 짓거리야. 경제를 살리라고 그 자리에 앉혀놨더니 이명박 박근혜 8년 동안 한 짓이 뭐다? 청년 실업, 가계부채, 노인 빈곤, 그리고 국가부채. 이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려놓은 거야. 그런데다가 세월호, 메르스. 여러분이 6가지를, 뭐 더 있겠지만 뭐요?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여러분이 왜 지금 투표해야 되는가? 왜 이번에 반드시 투표해야 되는가? 청년 실업, 우리의 미래 연금이 없다. 가계부채, 당장 집집마다 파산 직전이다. 노인 빈곤, 우리의 미래다. 그 다음에 국가부채, 우리 모두가 1인당 국가의 빚을 갚아야 된다. 우리가 세금을 내서. 이게 이명박 박근혜 8년의 성과야. 그리고 세월호, 메르스. 세월호, 메르스로 죽어간 사람들, 그 다음에 환풍기 사고로 죽어간 사람들, 리조트 참사로 죽거나 다친 학생들, 이렇게 죽어간, 그 많은 죽어간 사람들, 이거 왜 죽었어요? 정권과 관계가 있어 없어? 전부 다 관계되어 있어요. 이명박 때 해병대 캠프를 계속 확장을 했어. 많이 만들어준 거야. 그 결과 박근혜 정부 들어서자마자 해병대 캠프에서 고등학생 10여 명이 죽은 거야.
이명박 때 마우나 리조트를 불법 건축하는 걸 허가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100여 명이 죽거나 다친 거야. 이명박 때 그 민간인 여객선을 30년까지 연장해주는 바람에 원래 배를 20년만 운항할 수 있는데 30년까지 연장을 해줬어. 그래서 유병원 이 개새끼가 가가지고 배를 사온 거야. 그래서 그 배로 애들을 실어 나르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국민 304명을 죽인 거예요. 이명박이 세월호에 뭘 했어? 설령 제한을 풀어줬어. 그 다음에 박근혜는 뭐 했어요? 그러면 설령 제한을 풀었으면 그 배가 안전하지 않잖아. 그러면 그 노후한 배를 선장이 계속 안전을 점검할 의무가 있었어. 그거 없앤 게 누구야? 박근혜야. 박근혜가 배에 선장의 안전 점검 의무 규정을 없앴어요. 그게 세월호 사건의 큰 원인이야. 그 다음에 이 배는 원래 운항하면 안 될 만큼 잘못 고쳐진 배인데 한국선급에서 운항허가 내줬어. 한국선급에서 왜 운항허가를 내줬냐? 이것들을 언제 만들어줬냐? 박정희 때부터 독점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해왔어.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해운조합에서 뇌물 먹고 소위 세월호가 뒤집어졌을 때 애들을 구조하는 줄 알고 우리는 예인선이 온다고 좋아했잖아. 알고 보니까 법을 바꿨어. 해운조합에서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순환구호법이라 그래갖고 법을 바꿨는데 그 법의 내용이 뭐냐? 배가 뒤집어졌을 때, 그렇게 큰 배가 뒤집어졌을 때 사람을 구조하는 내용이 없어. 무조건 그 배를 그러니까 그 배의 회사가, 소유주가 한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인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법을 고쳐놓은 거야. 인명구조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어. 이거 해운조합에서 국회의원들한테 해외여행 보내주고 뇌물 줘가지고 그래서 만든 법이야. 그 다음에 이 해운조합, 지금 라디오로 선전하는 이 나쁜 새끼들, 지네들이 세계 무역, 한국의 무역의 선두주자 지랄 연병하고 있어. 그 해운조합이요. 선주들이 만들어낸 그 해운조합에서 한 짓이 뭐냐. 소위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거야. 안전점검 한다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실제로 안전점검 안 해놓고 했다고. 그래서 세월호가 매달 안전점검을 받은 걸로 체크해놨어. 누가 처벌받았어? 설령 제한 20년을 30년으로 푼 이명박과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풀었던 박근혜 정부와 잘못 고쳐진 배에 운항허가를 해준 한국선급과 인명구조에 대한 어떤 것도 없애버린 그 국회의원과 그 다음에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하고 그리고 가짜 안전점검 회사를 만들어서 세월호가 안전하다고 계속 사인해준 이 해운조합 누가 처벌받았어?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선장과 승무원들만 재판에 회부됐어. 그래서 세월호는 진상이 밝혀진 사건이 아니에요. 교통사고를 가지고 왜 나라한테 책임을 묻느냐고? 이거 나라의 책임 있는 문제야. 세월호는 이들이 잘못이기 때문에 세월호가 뒤집어진 거야. 해경을 해체? 그 해체 안 했어요. 해경 해체한다 또 욕먹어갖고 그 다음에 말을 바꿨어.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내나 해경을 관리하고 있어 지금. 이게 팩트야. 이게 팩트야. 나는 지금 이제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계속 닻을 늘어뜨리고 운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거나 뭔가 이렇게 많은 음모론을 얘기하잖아. 근데 닻을 늘어뜨리고 운행했다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요? 이미 그 닻을 끊어버렸어. 앵커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건 증명할 수 있는 이론이다 아니다. 증명 못해요. 그러면 나는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 세월호의 무슨 급변침이나 이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 말도 안 되는 세월호를 운항하게 만들었던 이 5세력, 5개의 권력을 책임을 묻는데 난 집중해야 된다고 봐. 박근혜가 7시간 동안 누구를 만났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7시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배가 뒤집어진 다음에 7시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배가 뒤집어지기 시작한 게 7시 반이야 아침에. 그럼 7시 반부터 배가 완전히 뒤집어진 10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충분히 그
모든 승객을 구할 수 있었는데 아무도 구조지시를 하지 않았어.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 왜 쓸데없는 7시간을 물고 늘어지냐고. 나는 진보 언론이나 7시간을 주장하는 보수 언론이나 앵커가 끊어졌니 많이 떠들어대는 진보 언론이나 난 똑같이 진짜 중요한 문제를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세월호 문제의 오적, 그 다음에 세월호에서 밝혀내야 되는 3시간, 왜 여기는 침묵하지? 그리고 왜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문제를 만들어? 나는 증명할 수 없는, 입증할 수 없는 얘기는 나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이건 또 하나의 촛불 여대생 사망사건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끊어진 앵커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앵커를 늘어뜨리고 운항해서 세월호가 급변치면서 뒤집어졌다. 그 앵커 갖고 있습니까? 증명 못 하잖아요. 왜 그런 쓸데없는 데다 시간을 낭비하죠? 우리의 논점은 세월호를 운항하게 해줬던 그 5 권력을 잡아 넣어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세월호가 뒤집어지는 3시간 동안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왜 중요한 논점을 벗어나서 딴 얘기를 하는지 나는 그게 지금도 기가 막혀. 나는 그래서 다른 팟캐스트들이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려도 나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할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부분을 얘기할 거야. 왜 이명박은 설령을 20년만 운행할 수 있는 걸 30년을 연장해서 썩어 빠진 세월호 20년짜리 18년 운항하고 폐선 조치됐던 세월호를 사오게 했나? 박근혜는 그 썩은 배가 운항하는데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이 있는 걸 왜 없앴냐? 한국성급은 왜 잘못 고쳐진 그 개같은 배를 운항허가 해줬냐? 왜 국회의원들은 순환구호법으로 인명구조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만들어주지 않았냐? 왜 해운조합은 세월호가 안전하다고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했느냐? 나는 밝혀내야 된다고 봐. 이것들 모두 법정에 쓸 때까지 세월호의 진상은 규명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배가 뒤집어지는 3시간 동안 너희들 어디서 뭐 했냐? 정부기관은, 국가기관은 뭐 했느냐? 이 부분을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요, 이번 총선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죽어간 304명의 국민들에게, 동생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죽어간 6살짜리 아이들, 10살도 안 된 오빠가 그렇게 하고 사라졌다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으라니까 손이 부릅틀 때까지 차오르는 물속에서 가만히 있었던 250여 명의 단원고 학생들, 그리고 어린 나이에 또 죽어갔던 그 많은 그 외의 시민들, 그리고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본인은 안전한 데 있었는데 애들을 구하러 다시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이 계약직이라서 순직이 아니라니, 이런 개같은 현실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걸 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법을 바꾸는 기관이 국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총선에서 이 모든 범죄를 저지른 정부 여당을 심판하고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이걸 밝혀내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맞아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힘있는 야당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2번을 1번 만들고 그들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강제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더민주 150? 그거는요, 우리가 좋아라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더민주가 150 이상이 돼야 비로소 경제개혁,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어요. 법을 바꾸고 경제를 살리고 모든 삐뚤어진 잘못된 바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을까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할 수 있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낼까냐의 문제예요. 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반드시 해내야 되는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새누리를 170석 이상 예상하는 사람 얘기를 여기서 왜 합니까? 내가 유창선 박사예요? 왜 쓸데없는 얘기 하세요, 지금? 지금 하나 나와서 헛소리 하는 사람들 얘기를 여기서 왜 합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러든,
그들이 뭐라고 그러든 우리는 반드시 더민주 150 이상을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영희 사건, 그거 이명박 때 이명박 정부에서 그 어떤 총리를 인준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터트린 사건이에요. 원래 그 사건은 12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9월 달에 갑자기 그 나영희 사건을 마치 1심이 끝나고 2심을 기다리는 것처럼 거짓말로 퍼뜨렸어요. 그 3일 만에 100만 명인가가 서명을 했어요. 30만인가 100만인가 서명을 했어. 3일 만에. 그런데 그 3일째 되는 날 나영이에게 그런 짓을 저지른 조두수는 12년 형이 확정됐어요. 사형을 해달라고 서명한 사람이 수십만 명인데 3일이 되는 날 그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고. KBS가 몰랐을까요? 알면서 떠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얘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들이 3일 동안 온 국민을 속여 넘겨서 그래서 이명박이 총리 인준을 하고 싶었던 총리를 인준시킨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로 우리 국민이 하룻밤의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 기억나잖아요. 지난번에 3월 21일 날 3월 20일, 21일, 22일에 있었던 일 기억하시죠? 3월 20일에 김종인이 비례대표 2번을 받기로 했다. 어디서 2번이냐? 쌩 난리가 났고 노역이니 탐욕이니 지랄 연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21일 날 우리가 2번과 14번의 의미를 똑바로 알리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하루 만에 어떻게 됐죠? 김종인 대표 2번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루 만에 역사가 바뀌었어요. 기억나시죠?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고생하셔서 이번 사전투표 개표 부정론자들의 온갖 투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사전투표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를 이루어내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역대 최대 총선 참여율입니다. 60.7%가 작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차지했습니다. 46.1%가 투표했던 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176석을 차지했습니다. 54.2%가 투표했던 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57석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이번에 160.7% 이상의 투표를 만들어내서 더민주 150 가야 합니다. 더민주가 150 이상 가서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는 믿을 곳이 없어요. 저는 투표도 못해요. 여러분들 집구석에 어딘가에 떠돌고 있을 투표 안내문, 저한테는 너무나 받고 싶은, 제게는 너무나 부러운 투표 안내문이에요. 언제나 저희 집에는 투표 안내문이 남편 거, 제 거 2개가 왔어요. 그런데 13년부터 저희 집은 김용석 한 사람만 오고 있습니다. 저는 23년까지 투표를 못해요. 그런데요,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70, 180 가버리면 아마 우리는 다시는 투표를 하지 못할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걸 꿈꾸지 못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가 다시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제발 민주주의의 투표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150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투표를 왜 못하냐고요? 제가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한 죄로 투표권을 10년 동안 상실을 했어요. 말이 안 되죠?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언론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는데 저는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했다고 10년 동안 투표를 뺏었어요, 저한테. 기가 막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 후보자에게 무슨 막말을 했어, 내가. 무슨 막말을 했어.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왜 막말이야? 어?
내가 얘기한 게 모두 사실이라고 입증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벌을 받았다니까. 어? 왜곡하지 말어. 내가 언제 후보자한테 막말을 했어. 아주 너 판사야? 그때 그 판사야? 내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경고를 했어요. 쌍욕을 하면서. 그게 1월 달이야. 이름을 안 밝혀서 아무도 몰랐어. 그런데 지가 돌아다니면서 그 해당 인물이 자기가 인터넷 방송 여기저기 출연해가지고 허위사실 유포한 거야. 그래서 내가 실명을 언급하면서 욕하지 않고 사실을 언급했어요. 그러면 1월 달에는 실명을 언급 안 했으니 그거는 법에 걸리는 거야, 안 걸리는 거야? 그거 안 걸리는 거예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명예가 훼손되냐고. 그죠? 그러면 1월 달 거는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외로 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이름을 밝히고 이야기한 건 욕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사실만 이야기했어. 그런데 그걸로 나를 징역 6개월을 때렸다니까.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욕을 했던 내용은 원래 원래 재판에서 해당 내용이 될 수가 없어요. 이름이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욕이 되냐고. 그렇잖아. 근데 내가 이름을 밝히고 비판했을 땐 분명히 있었던 사실만 나열했고 욕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걸로 나를 징역 6개월을 때리고 10년 동안 투표권을 뺏었어. 기가 막히죠? 말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당사자가 1월 달에 내가 욕한 부분하고 3월 달에 내가 자기 실명을 거론한 부분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판사한테 갖다 줬어. 판사가 그걸 인정을 했고. 그러면 그거는요, 엄격하게 얘기하면요, 그 사람이야말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예요. 허위사실을 제출한 거야. 자기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하고 한 부분을 교차 편집해서 갖다 주면 그거야말로 재판을 왜곡시킨 거지. 그걸 판사가 인정했다니까. 일종의 증거 조작이죠. 그러니까 증거 조작이라기보다 그렇게 증거를 왜곡한 거지. 1월 달에 내가 욕한 부분하고 3월 달에 자기 이름이 들어간 거를 판사한테 이렇게 욕을 했다라는 식으로 갖다 냈다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따지면 이건 증거로 불인정돼야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걸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막말을 했다고. 그래서 나한테 10년 동안 투표권을 뺏었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10년 동안 투표를 못해요. 얼마나 내가 기가 막히겠어. 이건 변호사가 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1심에는,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1심에서 날 잡아놓을 때는 내가 하지도 않은 말, A의 지지자와 B의 지지자가 몸싸움을 해서 B의 바지가 찢어졌다라는 게 내 녹취록에 나온 멘트야. 그런데 이걸 날 고소한 놈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B의 바지를 찢지 않았는데, 망치 부인이 이렇게 방송을 해서 자기가 B의 바지를 찢었다라고 오해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그걸 판사가 인정을 했다니까? 여러분. 아니,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내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면 박근혜는 어떡할 건데. 박근혜는. 내가 그래서 36개인가 26개 언론에 망치부인 허위사실 유포 법정 구속이라고 보도가 나왔어. 그 허위사실이 그 부분이야. 내가 한 말은 A의 지지자가 B의 지지자와 몸싸움을 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끼리 몸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B의 바지가 찢어졌다라는 게 내 녹취록에 나오는데 그 밑에 그걸 갖고 날 고소한 사람이 자기가 B의 바지를 찢지 않았는데 내 방송을 본 사람들이 B의 바지를 자기가 찢은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아무도 그렇게 오해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허위사실 유포로 법정 구속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알아?
결국 고등법원에서 허위사실이 해당되지 않는다. 내가 본인이 그런 말 안 했기 때문에 그건 허위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다라 해서 허위사실은 무죄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나의 판결문에 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판결문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맨 밑에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이게 고등법원의 판결문이야. 나를 3개월 동안 잡아가둔 이유가 허위사실 유포라고 날 잡아가뒀어. 근데 허위사실이 무죄가 나왔어. 그러면 내가 근데 여기 보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처하잖아.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뭘로 징역 6개월이냐? 거기서 나온 게 후보 비방죄라는 거야. 그럼 후보 비방죄가 뭐냐?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를 비방한 죄래. 아니,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한 게 왜 처벌 대상이 되냐고. 그러면 지금 저 MBN 기자랑 MBN 쟤네들도 감옥 가야 되겠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김종인이 4천만 원짜리 시계 찼다고 보도한 쟤네들도 감옥 가야 되겠네? 그렇잖아.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한 거니까. 그지? MBN 고발합시다. 김종인의 금소유? 그 다음에 김종인의 시계? 이거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방한 죄예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MBN 사장 고발해야 됩니다. 예. MBN 사장, 저 PD, 저 방송 기자 전부 고발해야 돼요. 네. 지금 김종인의 시계와 김종인의 금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언론들 전부 고발해야 돼요. 징역 6개월씩은 받아야지. 안 그래? 나 사실을 적시해서 비판했다고 내가 징역 6개월 먹었는데 니들도 먹어야지. 그렇잖아. 그래서 니들도 10년 동안 투표권 없어야지. 그래야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이잖아. 그죠? 자,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를 처음에 잡아 넣을 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나를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 8개월을 때렸어. 그러면 박근혜는 어떡할 건데? 박근혜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을 앞에 앉혀놓고 성폭력 범죄자들이나 하는 미행을 하고 감금을 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지만 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어요. 명백하게 그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문재인이란 후보를 비방한 죄야. 이거 징역 8개월짜리예요. 그러면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야. 이미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건 1977개 증거가 나왔죠. 박근혜는 그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예요. 허위사실을 유포한 뿐만 아니라 문재인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성폭력 범죄자들이나 하는 미행을 하고 감금을 했다. 이건 마치 문재인이 감금을 하고 미행을 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죠. 그래서 박근혜는 내가 볼 때 징역 1년 6개월을 살아야 돼. 두 가지 허위사실이야.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달지 않은 걸로 나왔지만 이라는 허위사실. 문재인이 마치 감금을 하고 미행을 한 것처럼 표현한 허위사실. 박근혜는 1년 6개월 징역을 살아야 되고 이건 뭐야? 대통령 자격 박탈에 해당해. 그래서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박근혜는 대통령 자격이 없어. 알아? 나한테 10년 투표권을 뺐을 때는 각오들을 했어야지. 내가 감옥을 왜 갔냐? 결국은 자기네들이 박원순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박원순이 2011년 10월 26일이었죠? 그 선거 앞두고 25일날 저녁 때 우리 망치부인 방송 시청자가 1600명 보고 있는 방송에다 대고 길거리에서 내가 이제 박원순 시장을 만났단 말이야. 망치부인님, 제가 당선되면 망치부인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떠났어.
결국 내가 만약에 밖에 있으면 문재인이 망치부인님 제가 당선되면 망치부인님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나를 잡아넣었겠지. 이게 딱 원순이 오빠 때문이야. 원순이 오빠가 망치부인님 덕분입니다 하고 가는 바람에 저것들이 긴장해가지고 나를 잡아넣은 거지. 결론은 내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지. 내가 그 영향력이 있어서 누가 그 노인네야. 누가 그 노인네야. 박원순 시장이 손석희 오빠보다 어려. 박원순 시장이 손석희 시장보다 어려. 그거 알지? 손석희, 박원순, 노회찬이 동갑이야. 몰랐어? 손석희가 제일 많어. 동갑이야. 자, 좌우지간 이 원순이 오빠 때문에 내가 문재인 선거운동하다 잡혀 들어간 거 아니야. 여러분, 자, 결론으로 돌아갑시다. 지난 금요일 밤 모든 이 국정원 심리전담반이 총동원이 돼서 국정원 심리전담반이 총동원이 돼서 사전투표 못 믿겠다. 13일 날 투표해야 된다. 별하별 개지랄 떨었어요. 페이스북, 트위터에다가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했죠. 지랄 연병을 떨었잖아. 그죠? 거기다가 다른 팟캐스트들도 사전투표하라고 아무도 강조하지 않았어. 도리어 사전투표 문제 있다라는 주장이 처음 나온 게 어디야? 시민의 눈이야. 그 시민의 눈을 만든 게 시민의 날개야. 시민의 날개랑 새날이라는 팟캐스트에서 시민의 눈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 지킨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투표함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주장을 했어. 그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막 퍼돌려진 거고. 그래서 투표율이 더 나올 수 있었는데 더 높게 나오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이 나왔어요. 12.19라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이 나왔습니다. 그럼 결국 이건 누구 덕분입니까? 우리 망치부인방 시청자들 덕분이에요. 저는 중간에 한두 시간 말만 했을 뿐인데 직접 사전투표를 하게끔 지인들을 동원한 우리 망치부인방 시청자들의 간절함이 결국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이루어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종편과 기타 프락치들의 저 국정원 심리전담반의 온갖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4.13 지금부터 몇 시간 남았습니까? 72시간 빼기 4시간이니까 67시간 15분 남았는데요. 67시간 15분 뒤에 우리가 역사를 바꿔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48시간? 예. 48시간 뒤에 우리의 이제 투표가 시작되는 거죠. 아니야. 48시간이 아니라 거기에 60시간 뒤네요. 60시간 뒤에 시작될 이 투표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셔야 됩니다. 58시간인가? 58시간 뒤에 일어날 55시간 15분 뒤에 있을 55시간 15분 뒤부터 시작될 4.13 총선에서 여러분이 이제 역사를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날요, KBS에서 새벽에 5시 반부터 저녁 8시 45분까지 태양의 후예를 처음부터 재방송해준대요. 이걸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답니다. 투표하는 당일날 5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 태양의 후예를 계속 재방송해주겠다던데요. 그거 보면서 투표하지 말라고. 이거 정말 나쁜 놈들 아닌가요? 에? 태양의 후예 인기를 등에 업고 태양의 후예의 인기를 등에 업고 투표 방해를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태양의 후예 기사가 별로 없는 거 아세요?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에 기사가 별로 없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 송중기가 굉장히 중요한 대사를 했대.
그 무슨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막 혼란한 상황인데 그 상관들은 와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근데 송중기가 군인에게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라는 대사를 했다며. 그 대사가 있은 다음부터 우리나라의 기사가 사라졌대요. 예. 그 태양의 후예 작가가 우리 편이야. 태양의 후예 작가가 우리 편이고, 그래서 그 태양의 후예에 송중기가 그런 대사를 했는데, 그걸 보고 많은 사람이 세월호를 생각했다는 거야. 그 송중기의 그 대사를 보고 세월호를 생각했다는 거야. 공무원에게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군인에게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라는 그 대사가 나온 다음에 갑자기 태양의 후예 시청률 주춤 이런 기사가 났다는 거야. 그런데 이걸 잡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죽이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대요. 중국에서 태양의 후예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중국하고 또 다른 나라가 그렇다는데 그래서 지금 태양의 후예를 죽이질 못하고 있는 거래. 그땐 이것들이 지금 태양의 후예를 띄워가지고 그래서 투표하는 날 투표를 방해하려고 그런답니다. 이거 태양의 후예 팬사이트에 알려야 돼. 지금 태양의 후예의 명예를 KBS가 더럽히고 있다. 그러니 태우 팬들이 단결해서 투표율을 10% 올리자. 나는 이거 태우 팬들이 주도해야 된다고 봐. 예. 태양의 후예 태우 팬들이 감히 우리 태양의 후예의 명예를 더럽히려는 KBS에게 보복하는 건 투표율 10% 우리가 올리자. 태우 팬들이 난 운동을 해야 된다고 봐요. 투표하고 태우 보자. 투표하고 태우 보자. 태양의 후예들. 투표하고 태우 보자라는 운동을 전개해서 그래서 진짜 이 태우 팬들이요. 이건 진짜 작정하고 정말 투표율 70% 만들어줘야 돼. 새날과 시민의 눈이 투표율 65%를 만들어야 되고 태우 팬들이 70%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우의 명예를 더럽히면 좆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태우 투표. 예. 송중기 팬들은 투표하자. 개념 태우 팬들이 태우 팬사이트에서 그런 운동을 전개해주세요. 지금 일부러 5시 반부터 저녁 8시 반부터 아니 공영방송이 투표하는 당일에 오로지 한 프로를 재방송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인지부터 확인해야 되고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는 KBS에 시청료 거부 운동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검토 중인지 그게 사실인지 확인을 해보고 만약 사실이라면 저는 이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시청료 거부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되고 정말 이 KBS 사장 사퇴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태우 팬들에게 지금 태양을 팔아서 투표를 방해하려는 공작이 준비 중이란다. 그러니 태우 팬들은 송중기의 팬들은 모두 단결하라. 송혜교의 팬들은 모두 단결하라. 송송 커플의 팬들이 단결해서 투표율 70% 만들어내자. 예. 그 태우의 모든 기사와 팬카페와 태양의 후예에 대해서 글 나오는 모든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송송 커플 팬들이 투표율 70%에 도전하자. 운동을 좀 전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꿉시다. 네.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왜 새누리당은, 왜 박근혜는 재벌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아세요? 왜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재벌만을 위한 정치를 할까요? 그들의 정치 자금을 대주는 게 재벌들이라서 그래요. 새누리당과 박근혜에게 정치 자금을 대주는 게 재벌들이라서 그래서 그들은 재벌만을 위한 정치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돈으로 그들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우린 돈이 없어요. 돈으로 그들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뭘까요? 표예요. 투표.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투표예요. 재벌의 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우리의 쪽수입니다.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저 재벌의 갑질에 얼마나 당해왔습니까? 우리가 재벌의 갑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밖에 없다? 투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투표로 세상을 바꿔주십시오. 지금은요, 투표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부터 3일 동안은, 지금부터 67시간 10분 동안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얘기는 투표로 세상을 바꾸자. 예, 투표만이 지금 저 갑질들, 저 갑들에게 엿먹일 수 있는, 예, 투표만이 저 갑들에게 빅엿을 먹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널리 알려주세요. 우리의 무기는 오로지 투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 6시부터 지금 72시간 특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72시간 동안 저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이 중요한 선거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72시간 동안 물과 소금만 먹으면서 가능하면 눕지 않고 72시간 연속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5시간, 4시간 55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제가 5시간 가까이 돼갔네요. 이 72시간 기도를 13일 저녁 6시까지 할 생각입니다. 우리 남편이 건강도 안 좋은데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절대 지지 않을 거다. 지기 전에 죽을 거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이 저를 살려주시는 길은요. 저의 72시간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72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투표시켜주세요. 지금 72시간에서 5시간을 빼면 67시간인가요? 앞으로 67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사람이 투표하게 해주세요. 오랫동안 연락 안 했던 친구들에게도 투표를 부탁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물과 소금만 먹으면서 72시간 기도한 결과 우리가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바꿀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기쁜 소식을 제가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한 표만 도와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여러분이 투표해 주시면 제가 살 수 있고요. 여러분이 투표를 못하시면 아마 제가 절망감에 죽을 것 같아요. 72시간 동안 제가 물과 소금만 먹고 연속 기도를 하고 내일 낮 2시, 모레 낮 2시에 생방송을 할 건데 그렇게 생방송을 하고 72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 만약에 야당이 진다면 아마 저는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선거 꼭 이겨주세요. 저는요, 제가 오늘 교회에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꼭 이기십시오. 이제까지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한 건 9월이었어요. 아니야, 10월 16일. 10월 16일에 이 싸움은 시작이 됐는데, 제가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박근혜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자고 울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네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싸움이다. 너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내가 어떻게 싸웠는지 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싸움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작년 10월에는요 정말 야당이 이길 수 있다는 어떤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이렇게 지내왔어요. 아직 우린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67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정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건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꼭 이기세요 라고 오늘 아침부터 그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72시간 동안 저는 하나님 꼭 이겨주세요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착하고 선량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모든 마음을, 유권자들의 모든 마음을 움직여서 저는 기적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거 기적이었거든요. 지금 종편의 주장대로 또는 저 더불어민주당의 정장선, 나는 저 사람은 정말 가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 저녁 때 속보라고 나온 게 저녁에 속보라고 나온 게 새누리당이 엄살을 피우고 있다. 새누리당이 압승할 거다. 더민주 선거대책본부장이 그따위 속보를 냈어. 나는 저 정장선이란 사람 다시는 정치판에 고개 들고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최선을 그러면 새누리당이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더민주는 이렇게 하겠다. 우리를 찍어달라.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 그게 속보야? 저런 인간들이 있으니 국민들이 투표하기가 싫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부탁드릴게요. 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눈에 뭐가 들어갔어. 여러분이 정장선 같은 몇몇 후보들이 찌질하다고, 그 정장선 같은 정치인들 몇 명이 찌질하다고 투표를 포기하면 걔네들이 못 살까요? 여러분이 피해를 볼까요? 지금 기호 2번 후보들이 마음에 안 든다. 더민주의 후보들이 정말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표를 포기하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누가 피해를 볼까요? 여러분 자신이 피해를 봅니다. 정치개혁, 경제개혁을 해낼 수 있는 당선 가능한 야당에게 투표하는 것은 그 당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그 당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습게 알고 세월호 사태, 리조트 사태, 환풍구 참사 사태를 일으키면서도 저 반성하지 않고 국민들을 그 선거 전에는 무릎 꿇고 빌고 생쇼를 하다가 선거 끝나면 삿대질 해야 되는 그 못돼 처먹은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못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모든 피해를 또 우리는 그 4년 동안 저놈들의 죄로 피해를 봐야 돼요. 또 똑같은 일을 당한다라면 그건 우리들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2번 사기당하는 건 사기친 놈의 잘못이지만 3번 사기당하면 사기당한 사람의 잘못이에요.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이번 선거에서는 정치개혁, 경제개혁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야당에게, 당선 가능한 야당에게 표를 몰아주십시오. 그래야 세월호, 메르스, 청년실업, 가계부채, 노인빈곤, 국가부채, 이 모든 이 국정교과서, 위안부 할머니 굴욕협상, 이 8가지 범죄를 저지른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에게 국민의 철퇴를, 비겼을 매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꼭 투표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 낮 2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개성공단 그리고 노동학법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이루 나열하다 보면 밤을 새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늘 투표를 포기해 왔기 때문에 저들이 이겼습니다. 이번에는 포기하지 맙시다. 누군가 포기했기 때문에 장기 미제 사건이 생긴 거라던 그 드라마의 대사 기억하시죠? 포기하지 않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그 드라마의 대사도 기억하시죠? 우리가 늘 어차피 질 건데 뭐 라고 투표를 포기했기 때문에 저들이 늘 이겨왔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이길 수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될까요? 종편이 저렇게 얘기하고 정치학 박사들이 나서서 새누리당이 170석 한다는데 그게 될까요?
이순신 장군의 12척에 몸을 싣고 외선 300척 앞으로 나아가는 조선 수군들이 이순신 장군에게 물어봤을까요? 장군님, 우리가 이번에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까요? 이건 이길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겨야 하는 문제예요. 죽으려고 하는 자 살 것이고 살려고 하는 자 죽을 것이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저 300척에 맞설 때 명량의 승리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 안 되는 정말 미천한 힘으로 이 싸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만약에 더민주가 이긴다면 그건 기적일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까지 많은 기적을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 있었던 기적 다 기억하시죠? 필리버스터 중단으로 더민주 안 찍겠다는 사람들, 정청래 컷오프로 더민주 낙선운동한다는 사람들, 김종인 비례 2번이라고 더민주 낙선운동한다는 사람들, 그들 모두를 꺾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만들어 왔습니까?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여러분의 믿음대로 된답니다. 저는 된다고 믿거든요.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답니다. 오늘 밤도 잠 못 드는 수만 명이 저와 함께 했습니다. 이들이 역사를 바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말이 있듯이 중지동천, 많은 무리가 뜻을 모으면 하늘이 움직인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오늘 그 교회 설교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고난의 길이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가시관에 찢기고 채찍을 맞으며 피 흘리면서라도 그래도 가야만 했던 길, 메시아의 길. 우리는 지금 그런 십자가를 지고 조롱을 받으면서 골고다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한다. 누군가 포기했기 때문에 늘 져왔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67시간 뒤 세상이 바뀔 겁니다. 세상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총선 승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단 한 표도 행사할 수 없는 저이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움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꼭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월 13일 저녁에 놀라운 기적을 목격합시다.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내일 낮 2시, 망치부인 내일 낮 2시에 돌아올게요. 내일 낮 2시까지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모바일 방송 이어드릴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제 방송 틀어드릴게요.